이제 그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그 마지막 단계인 시스템화와 전개 단계입니다. 최근 그 빅데이터 프로젝트는 분석 보고서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시스템 구현까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빅데이터 분석과 모형을 뭐 R과 파이썬으로 진행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 현재 그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은 뭐 보안이라든지 뭐 어떤 시스템 자원의 이유로 해서 이 두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그 시스템 시각화 부분도 분석 언어에서 그 사용하는 패키지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전용 그 BI 패키지를 사용하는 경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 R이나 파이썬에서 사용했던 알고리즘을 그 활용하는 그 함수를 이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이 API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이죠.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난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 과정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그 알고리즘 디스크립션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 그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그 전개 단계는 그 분석 결과의 어떤 그 시스템 포팅, 뭐 시스템의 그 운영, 그다음에 그 모형의 모니터링, 뭐 이런 것들하고 이제 프로젝트의 그 최종 평가 단계까지를 포함해서 마무리시키는 이런 단계가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예, 이 단계는 그 구현된 모델을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한 그 개발 과정으로서요. 분석 모형에 대한 그 이해, 운영 데이터에 대한 사전 준비, 시스템 개발 계획 수립, 시스템 설계, 시스템 구현, 테스트 등 이 6개의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그 중요한 이슈는 앞서 이야기했던 운영 시스템에 대한 모델을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레거시 시스템의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변화 관리 또한 대단히 중요하고 충실하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또한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입력받아 모델에 처리하는 경우에 그 입력 데이터의 그 미싱 밸류나 아웃라이어에 대한 처리도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지 모델을 의도하는 결과를 나올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 데이터의 결과값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 정보 시스템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정보 시스템은 어떤 값이 들어가면 어떤 값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예측, 그 다음에 묵시적 합의가 좀 가능합니다만, 이쪽 그 데이터 분석으로 만들어진 모델은 이 데이터의 변화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예측해서 그거를 가늠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시스템으로 구현되기 이전에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미싱 데이터나 아웃라이어에 대한 그 처리 방안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지 이 시스템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과적한 문제, 즉 오버피팅 문제는 이 분석 단계뿐만이 아니라 이 시스템화 단계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돼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델이 그 언더피팅이나 오버피팅 되어 있다고 한다면 모델을 실적용한다는 것은 뭐 전혀 무의미합니다. 어느 정도 됐으니까 적용합시다. 이 말이 이제 이 데이터 분석 모형에서는 이제 통하지 않는 건데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어떤 그 훈련용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훈련용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모델의 복잡도를 높이면 이렇게 그 복잡도를 높이면 이게 높일수록 오차는 이렇게 자꾸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적하는 그 어떤 그 품질 목표, 예를 들어서 애큐리시가 뭐 계속 뭐
목표하는 데까지 이제 올라가는 이런 그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하게 되면 어느 시점부터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바로 요런 점이 바로 이 과적합의 어떤 그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학습을 시킨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를 그대로 인정해서는 안 되고요. 바로 이 테스트 데이터 혹은 뭐 밸리데이션 데이터 이것도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모형을 평가하고 그 평가된 결과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의미 있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과적합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모형을 개발할 때도 아마 이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 디시전 트리 같으면 이 가지치기, 즉 플러닝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고요. 뭐 리그레션 같으면 이제 변수를 좀 줄여 나가는 겁니다. 그 베리어블 리덕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히든 레이어를 좀 줄인다든지 혹은 뭐 그 계산되는 로드를 이렇게 계산되지 못하게 드롭 아웃 시키는 이런 방법들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그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혹은 밸리데이션 데이터 요것을 이게 퉁쳐서 한꺼번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건 좀 정확히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 트레이닝 데이터는 이제 분석 단계에서 이제 충분히 그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했던 데이터 셋이죠. 그리고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 학습되는 과정에서요. 그 학습을 위한 그 파라메타를 찾아내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그 밸리데이션 데이터 셋을 갖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이퍼 파라메타를 찾아내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이 테스트 데이터 셋은 이제 그 테스트 데이터 셋만 갖고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앞에 있는 트레이닝이나 밸리데이션 썼던 것까지 다 합쳐서도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테스트 데이터 셋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모형에서 찾아내고 싶은 그 파라메타를 이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학술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레이닝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뭐 이렇게 정확히 구분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뭉쳐서 구분하기도 뭐 홀드아웃 데이터 셋 뭐 이렇게도 또 분류하고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과적한 문제를 이 트레이닝 데이터 갖고만은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밸리데이션 혹은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과적합을 정확히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적합에서 이 두 그래프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먼저 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데이터로 인한 그 오류의 정도를 우리가 바이어스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데이터의 그 노이즈가 그 모형에 반영된 오류의 정도를 우리가 베리언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초기 모형은 복잡도가 좀 낮고 데이터도 그 모형 학습에 모두 참여하지 않아서 이 바이어스가 높은 상태가 되는데 이때를 우리는 과소적합, 즉 언더피팅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형의 복잡도가 계속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의 그 노이즈까지도 그 모형에 이제 반영이 되게 되면 베리언스가 이제 높은 상태가 된다고 하는데 이때를 우리는 과적합, 즉 오버피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이 언더피팅과 오버피팅, 즉 바이어스가 이렇게 낮아지는 정도와 베리언스가 낮아지는 그 중간에 어떤 합점 이걸 우리가 최적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 이제 모형을 중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학습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포인트에서 학습을 이제 멈추게 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가장 좋은 일반화시킨 제너럴라이제이션 된 모형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또 우측에 있는 그래프는 그 이 바이어스가 그 오차와의 차이다라고 이제 그 표현을 하게 된다면 이 베리언스들은 그 오차들의 이제 그
퍼짐 정도, 이 분산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 상태를 이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어스가 낮고 그다음에 베리언스가 낮은 상태. 이때가 가장 좋은 거겠죠. 예, 이제 그 마지막 단계인 그 디플로잉 단계입니다. 보통 이 단계에서는 이제 그 프로젝트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로서요. 그 어떤 모델의 그 전개 계획 혹은 모니터링이나 유지 보수 계획, 그다음에 그 모델의 리빌딩 계획, 그다음에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그 세부 태스크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델 평가는 이 디플로이 단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형을 개발하는 이 분석 단계에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그 평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 평가는 그 평가하는 그 변수가 그 연속형이냐 혹은 뭐 어쩌면 이산형이냐에 따라서 평가 방법을 좀 달리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연속형일 때는 이제 뭐 RMSE라든지 MAP, 뭐 R 스퀘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모형의 어떤 정도, 품질을 이제 평가하게 되고요. 만약 이게 이산형이다라고 할 때는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이 혼동 행렬이라고 이제 번역되고 있는 이 컨퓨전 매트릭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분류율이나 오분류율 혹은 민감도, 뭐 특이도 등을 이용하게 되고요. 그 이외에도 뭐 ROC 커브라든지 이런 것 평가 항목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컨퓨전 매트릭스를 이용한 평가 방법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그 리소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결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평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뭐 빅데이터의 특성을 얘기할 때 3V 하면서 또 4V 얘기할 때 그 마지막 V가 그 밸류거든요. 결론 이 지금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할 때 얼마만큼의 가치를 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텐데, 이때 이제 사용하는 평가 요소 중에 뭐 TCO라든지 ROI, IRR, MPV, PP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충분히 ROI가 있다. 그러면 뭐 당연히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ROI를 하면 뭐 100년이 걸린다, 200년이 걸린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될 수도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 경제적 판단에 의해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타당성 이런 것들을 검토를 충분히 사전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 컨퓨전 매트릭스죠. 우리가 이산형으로 어떤 결과값이 나왔을 때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이 컨퓨전 매트릭스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컨퓨전 매트릭스를 만들 때 이제 그 가로축과 세로축을 이렇게 서로 바꾸게 되면 이제 지금 이 그 틀이 좀 바뀌게 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프리딕션을 이렇게 그 행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츄얼 값을 열로 놓는 이런 형태를 이제 많이 씁니다. 물론 이거 바뀔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Y로 예측한 것이 실제 Y이냐, 이 레이블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Y로 예측한 게 Y이면 그 true positive, 뭐 TP라고 표현되어 있죠. 거기에 수치를 카운트 업 시켜버리는 겁니다. 뭐 또 내가 Y로 예측했는데 액츄얼 값은 노였습니다. 그럼 false positive라고 하는 그 셀을 이제 카운터 업을 하는 거죠. 또 노라고 예측했는데 봤더니 액츄얼은 yes였습니다. 그럼 false negative라고는 저 셀을 이제 카운터 업 하고요. 노라고 예측했는데 노였다. 그러면 true negative라고 얘기하면서 그 셀을 이제 이렇게 증가시키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을 전부 다 이 평가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해서 그 결과값이 나온 것을 비교해서 다 카운트업 시키면 이제 완성이 될 텐데, 이 테이블이 이때 우리가 정밀도라고 말하는 이 프리시저는 Y로 예측된 것 중에서 실제로 Y인 비율을 보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확도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이제 많이 이게 사용하는 accuracy라고 하는 부분인데, 전체 예측한 것 중에서 옳게 예측한 것. 그럼 여기서가 뭘까요? TP, FP, FN, TN을 다 합한 게 전체가 되겠죠. 이 중에서 내가 올바르게 예측한 거는 Y로 예측한 게 Y인 경우와 노로 예측한 게 노인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정확한 예측인 거죠. 그러면 TP와 TN을 더한 것이 이제 분자가 되는 이런 개념으로 계산한 것이 이제 정확도라고 하는 거고요. 민감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 Y인 것에서 Y로 예측한 비율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특이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 노인 것 중에서 노로 예측한 비율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위에도 뭐 1종 오류, 2종 오류 뭐 등등등 평가 항목은 뭐 대단히 많이 나올 수 있고요. 뭐 또 F1 스코어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 이산형 데이터를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평가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하나를 골라서 난 이거 쓸 거야 이런 식의 그 선택이 아니라 그 목적에 맞게끔 목적성에 맞게끔 평가 요소를 골라야 되는 거죠. 나는 애큐리시가 뭐 정확하다. 그러면 애큐리시를 써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암을 진단한다든지 뭐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센시티비티가 더 의미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 어떤 평가 지표를 정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하고요. 평가 지표가 뭐로 선정되냐에 따라서 적용하려고 하는 그 알고리즘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디플로이 단계에서 또 검토해야 될 항목 중에 하나가 이 모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슈입니다. 이게 최근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중요한 항목인데요. 정보 시스템 개발은 그 시스템 오픈 시 일정 수준의 이제 품질을 좀 보장받습니다. 물론 이게 뭐 100년, 200년을 간다 이렇게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다 그걸 감안해서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구현된 모델은 결코 그렇게 확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결과값, 아까 뭐 앞부분에 봤던 뭐 애큐리시의 변화가 이제 막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이제 판정해주고 또 이런 그 모델이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그 모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크게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델을 만들게 되면 이것을 피팅하고 메인티넌스하고 딜리버리하고 또 모델이 이제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제 병용해서 쓸 때는 이제 웨어하우스 개념으로 이제 집어넣게 되는 이런 그 모델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해야지만 의미 있는 결과값을 내고요. 그 모델을 이제 계속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은 그 모델을 만들고 나서의 어떤 부수적인 작업이 아니라 이것만으로도 어떤 큰 프로젝트가 될 수 있고요. 또 이것만으로도 부가가치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을 때 모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 의미성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것으로 서로 이해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큰 양측 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모델 매니지먼트에서 이제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모델을 어떻게 그 라이프 사이클을 매니지먼트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